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찰흙 만들죠. 그냥 만드신다라면 당신은 잘못된 겁니다. 제발 전에 그냥 못 들었어요 하고 지금 사업하고 계신다라면 이제는 제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법인 대표 차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커피를 재배한 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마이크로맥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 마이크로맥스는 원래 환경을 정화하는 회사입니다. 환경 정화 기술들을 계속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커피는 이제 취미로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제일 큰 커피 농장이 됐고,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위해서 미생물 연구소와 커피 연구소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커피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커피를 재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첨가하는 형태의 커피들이 많죠. 근데 커피 자체에는 항산화 물질들이 다량 포함이 돼 있어요. 이미 커피 쪽은 건강한 커피와 몸에 안 좋은 커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커피, 건강한 커피를 위해서 추출 방법도 틀리고, 그리고 커피를 우리가 로스팅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커피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커피를 재배할 때 특히 커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더 많이 갖게끔 하기 위한 기술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산지에서는 대부분 커피를 재배할 때 많은 양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판매, 유통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건강까지 챙겨가면서 거기에 뭔가를 더 올리기 위한 작업들은 크게 없었어요. 대부분은 커피의 밀도라든가 화학적인 성분들을 좀 더 올려서 향미 전구체를 만드는 쪽에 집중들을 하셨죠. 그래서 프로세싱 쪽에 대한 것들이 기후변화와 함께 대두됐고 다양한 커피 프로세싱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싱 쪽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첨가되는 형태고 그 첨가에 의해서 커피 본연의 맛을 해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고 있죠. 제가 집중했던 것들은 국내에서 커피를 재배한다라면 일반적인 커피를 재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특히나 저희가 재배하는 방식은 하우스 내부에서 재배를 하는 방식이에요. 왜 하우스 내부에서 재배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제가 커피를 재배할 때는 환경 인자를 제어해서 커피 자체가 강한 커피가 좋은 커피가 건강한 커피가 만들어지길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는 등급을 가지고 있죠.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커피 가격만 잘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재배하면 되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많이라는 것이 산지와 겨눴을 때
산지와 비교했을 때는 극소량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나노다시예요. 나노 상태, 나노 정도의 작은 재배 면적이지만 저는 여기에 집중을 계속해서 하게 된 거예요. 뭘 집중을 하냐면 지금 이게 커피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클로로겐산이라든가 뭐 카페인도 그렇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질들로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커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몸에 안 좋은 커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주로 아라비카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커피를 재배하는 걸 평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제가 고산지대 커피의 좋은 성분들, 항산화 물질, 그리고 좋은 향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화학적인 성분들을 어떻게 하면 커피 생두에다가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커피, 우리나라 아메리카노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마실 때 쓰는 커피들이 대부분 아라비카 종이고 로부스타는 예전에 믹스커피 원료다라고 알고들 계셔요.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메리카노에 대부분 브랜딩을 해서 사용들을 하고 계시죠. 커피의 좋은 맛, 건강한 맛보다는 스타벅스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면서 쓴맛을 만들어냈고 그 쓴맛에 익숙해지면서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그 맛과 유사한 형태의 로스팅과 추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건강한 커피는 커피 내부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손님들한테 전달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밀식 재배를 하고 온실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의 종류와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인자들을 어떻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하는 상태에서 인자를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처음에 전공은 1차 전공은 저는 산업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그 다음에 다시 일본에서 미생물을 전공을 했고 다시 커피를 전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이 1차원적으로 뭔가를 자꾸 보는 시각보다는 다차원적인 시각을 통해서 여러 측면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제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니까 토양, 영양소 공급, 수분 관리, 그리고 온도, 기후 조건, 핵형 조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 물과 CO2입니다. 자, 물과 CO2가 왜 중요하냐면, 자, 고산지대의 커피들이 항산화 물질들이 많고 밀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향들을 낼 수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양분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더라는 거죠. 양분을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그죠? 근데 고산지대의 물과 우리가 밑에 아래쪽에 산 밑에 물이 틀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환경을 하다 보니까 환경 정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질 정화를 하다 보니까 클러스터라는 게 있고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산지대의 물들은 대부분 용출수들이고 이 용출수들은 주변의 모래와 부딪히면서 수소결합하는 애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H2O가 지금 마이너스 부분에 플러스 H 수소가 붙게 되면서 이렇게 큰 클러스터를 만들게 돼요.
여기에 원래는 양분을 붙여서 밖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는 형태의 아라비카가 나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양분을 붙이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양분을 붙일 공간에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붙여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래쪽 물들이 보면 오염도가 높아지고 위쪽의 물들이 깨끗하다. 자, 저 물을 갖고 커피를 추출했을 때 어떨까요? 추출 속도 자체와 수율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게 보면 배관 안에 내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클러스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 애들은 슬러지를 갖다 벽에다 붙이는 역할들을 하는 애들. 그리고 떨어진 애들은 오히려 스케일을 띄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수소 결합이 돼 있는 애들의 표면 장력 자체는 높아요. 표면 장력이 높은 상태의 물이 커피를 추출하는 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침투력 자체는 얘가 더 좋겠죠. 자, 이 물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고산지대 커피를 재배할 때 위로 올라갈수록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커피를 재배할 때는 10도의 일교차가 나야 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높아진다. 이것들이 결국에 아라비카의 특징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커피를 재배를 해보니까 잎과 뿌리의 온도 차가 10도가 나야 돼요. 그래야 양분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잎이 데펴지고 뿌리는 차가워야 돼요. 뿌리 쪽과 잎 온도가 같아버리면 양분 전달을 못해요. 왜? 휴지에다가 물을 끝부분만 담가갖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그죠? 근데 위쪽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고산지대에서 아라비카를 재배를 할 때 앞에 얘기했던 항산화 물질들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양분 전달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양분 전달을 잘하게 되면 밀도도 높아지는 거고, 그죠? 품질이 기본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위쪽에 고산지대로 갈수록 CO2의 농도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CO2를 우리가 물에다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재배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때루화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때루화가 좋아지게 되면 작물을 재배할 때 기본 조건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고 거기에 애들이 당도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커피 체리의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커피 체리의 당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에서 25브릭스 사이입니다. 자, 좋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당도가 얼마나 될까요? 30브릭스예요. 30브릭스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당을 안 합니다. 당을 첨가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커피 체리의 당도를 높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걸 가지고 술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프로세싱 과정에서 프로세싱을 하면서 당을 활용을 하죠. 근데 씨에는 우리가 생두에는 당이 없어요. 그죠? 당화 성분들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걸 당화 성분으로 바꾸면서 당을 그 자체를 써버리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겠죠. 로스팅을 아무리 잘해도 당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스테비아나 이런 게 첨가가 되죠. 그죠? 자, 때루화가 좋게 되면 저희가 때루화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토양의 입자 구성을 맞췄어요. 입자를 여러 가지 입자들을 혼합을 해서 뿌리 내림이 어떤 차이들이 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양의 배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호흡 조건이 맞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거기에 주로 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호기성 미생물들이 양분을 좀 저분자를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이 온도 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빠른 양분 전달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커피를 재배를 하게 된 거예요.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이 미생물들은 양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꽃과 열매에 붙어서 가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프로세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프로세싱 자체가 할아버지 때 프로세싱 하던 향과 아버지 때의 향, 그리고 손자의 향이 틀리게 나와요. 이유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고도에 분포되어 있던 미생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멘이나 다른 나라에서 기후가 바뀌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거고, 품질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할아버지 때 나오던 시트러스한 향미가 여기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전화들이 오세요. 프로세싱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지금은 거꾸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걸 갖고 제품을 만들고 계세요. 토착균을 가지고 환경이라는 거, 인자라는 걸 제어를 해야만 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게 지속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커피의 지속성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의 프로세싱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뭐냐면, 이 프로세싱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탕수수를 비고 사용하고 난 것들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흑설탕 같은 당밀 같은 것들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 커피를 재배하시던 분들이 프로세싱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 안에 활용되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환경이 바뀌면서 미생물이 바뀌어버리니까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키우던, 할아버지가 키우던 커피에서 나오던 뉘앙스와 비슷한 식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프로세싱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커피쇼를 가면 커피가 같은 농장의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어 나옵니다. 먹어보면, 커피 마셔보면 금방들 아시잖아요. 이 커피가 어떻게 지금 프로세싱이 됐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정도로 전문가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해마다 지금 계속 커피의 향과 맛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커피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시장은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안정된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때르와를 만들게 됐고, 토양의 미생물부터 토양의 조건,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재배할 때 우리는 하우스 내부의 온도나 온도 제어, 바이러스 제어 이런 부분의 시스템까지 모두 직접 개발을 하고 만들게 됐고, 기후모사라는 걸 통해서 커피를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를 재배하면서 환경을 하면서 대학교 때 내가 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저희 딸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아기를 안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나름 유명했어요. 뭐 인테리어도 하고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이 다 퇴근하고 나면 제가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해놓고 새벽에 나오고 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밥을 걸러요. 그러다 보면 머리는 계속해서 젊을 때니까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열량을 보충해야 되니까 인스턴트. 그게 결국엔 딸한테 가더래요. 그때 제가 죄 지은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환경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정화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환경 쪽으로 완전히 빠지게 된 거예요. 커피를 재배할 때도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 커피 재배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자연 순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돼지 똥물이에요. 돼지 똥물을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를 하고 나면서 저분자를 해서 양액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원수에서 액비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 이걸 만들어서 3분 만에 액비를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생물 갖고 다시 양액화해서 재배해 보니까 뿌리가 틀린 거 보이시죠?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커피 찌꺼기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들 하고 계신데 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들이 나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차를 만들죠. 그냥 만드신다라면 당신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상태의 양분을 가지고 있는 커피 찌꺼기를 찰흙을 만들어서 집에 만들어 놓고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나죠. 온 집에는 곰팡이 포자가 돌게 돼요. 냄새 조금 잡으려고 온 집에 곰팡이 포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려면 커피 안에 유기성 물질들은 모두 탄화를 시키고 지질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만 남긴 상태에서 전분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분도 양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쓰는 전분도 원래는 일반적인 전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전분이었기 때문에 타피오카 전분이나 감자 전분 섞어서 차흙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뭇가사레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대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는 제발 전에 그냥 못 들었어요 하고 지금 사업하고 계신다라면 이제는 제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건강한 커피라는 거는 원칙을 지켰을 때 건강한 커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커피를 가지고 퇴비화도 할 수 있고요. 탄화가 된 상태에서 유기물이 빠진 상태가 되면 이런 건축 자재도 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이는 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목질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수수로 만드는 걸 탄화라고 해요. 근데 탄화하면서 강도만 나오면 돼요. 강도에 따라서 벽재도 만들고 찰흙도 만들고 교육용으로도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연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커피, 건강한 커피를 만들려면 일단은 땅에서 양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앞에 인자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커피 재배를 하게 되는데, 자, 위에 보시는 것들은 양분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겉에 과육은 익었지만 속에 비는 다 비어버리는 상태. 아래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밀도가 차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퇴비를 만드는 방법도, 국내에 지금 퇴비 만드는 방법이 제가 만든 특허들을 가지고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기물을 갖다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국내의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제 특허를 가지고 동물 사체를 분해한다든가 하는 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구제역이나 AI 발생하죠, 그죠? 그런 거 할 때 예전에 2010년도에는 뭐 땅에서 핏물 나오고 뭐하고 막 뉴스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건도 안 나오죠. 2010년도 이후부터 3년간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동물 사체 다 파가지고 없애드렸어요. 그리고 처리 다 해드렸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다시 발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를 재배할 때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고산지대에 보면 새벽 되면 안개들이 이렇게 껴있죠. 그 안개가 껴있는 시기가 대부분은 우기예요, 우기. 그죠? 실내에다가 우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우스지만 하우스 내부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이거 나오게 되면 지금 저 상태가 되는 거고, 30브릭스 이상의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사용한 게 뭐냐면 나노기포입니다. 나노기포를 CO2 기포에다가 CO2를 넣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CO2 가스를 넣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광합성을 하려면 CO2가 필요하죠. 그죠? 그걸 뿌리가 직접적으로, 잎이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 양분 전달을 하는데, 나노기포라는 게 조금 이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되게 촐랑거려요.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 자기 가압이라는 걸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사이즈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물과 양분을 전달을 하게 되면 양분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항산화 물질들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커피 재배하면서 항산화 물질을 더 나오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새싹삼에 항산화 물질 더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새싹삼의 항산화 물질들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가 나노기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항산화 물질들과 피크예요. 많은 건 7.5배까지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좀 더 잘 보이시죠? 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 높은 수치의 항산화 물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커피 잎에서 저희가 항산화 물질들을 분리를 해봤어요. 근데 종에 따라서, 종들에 따라서 잎에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양들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앞에 인자를 제어를 해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의학용으로 쓸 수도 있고 화장품의 원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이거 하나 사진 찍으셔서 논문 검색해 보시면 전체 내용 다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앞에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건강한 커피, 환경을 생각하는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공 시스템 개발, 커피 종의 보존, 커피의 다양성 확보, 커피의 과학적 분석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커피를 가지고 커피, 여기 있는 건 전시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비누인데 에티오피아 커피, 케냐 커피, 각 나라의 향이 들어있는 비누, 그리고 커피 쿠키, 초콜릿, 이거는 커피 초콜릿, 그리고 커피 맥주, 소주, 와인, 꼬냑 모두 만들어서 내년부터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출시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저희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적기 때문에 농장을 앞으로 국내에 약 30만 평 정도가 더 재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커피를 직접 프로세싱도 하고 재배하는 모습이나 재배 과정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경 잘 생각하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는 커피농부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향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맛으로 응용되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이런 맛이 5가지인데요. 커피는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맛에서 신맛과 쓴맛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커피 업계 만연해 있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정말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고 싶어요. 1%. 카페인만 1%인데 전체 추출이 0.9%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KBS, MBC, SBS, 그리고 네, 주요 방송사들과 주요 언론사들의 다. 그래서 혹시 제사의 커피 물결이 혹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5% 정도만 섞어가지고 한번 블렌딩을 해본다면 단맛이 훅 살아나는, 갑자기 커피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 이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제가 커피를 해봐도 얘가 뭔가 먹거리가 있는 동안은 계속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체당을 적정시키는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지겠다. 이 씬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까지도 될 수 있겠다.